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달 가정의 달을 맞은 만큼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까지 계속 확인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6명 발생하면서 6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 주가 재확산과 좀 진정세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교수님은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5주간 거의 변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분들이나 또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가 또 이런 가라앉는 진정되는 측면 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는 지난 주말 직전에 일부 그 검사자 수가 좀 줄면서 700명대에서 2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초까지 좀 춥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폭설도 몇 년 만에 내리긴 했는데요. 이런 심한 기온차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시점,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그 네네. 외에도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특성상 여러 가지 모임과 나들이가 많고 이동량이 많아지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크게 변화 없이, 다만 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5월 어린이날이니까 저 지금 방금 전까지 이제 코로나 선별 여기서 일하다 왔는데요. 검사로 오신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은 확진자 네. 숫자가 많이 줄겠죠. 그래서 확산세가 줄은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네. 토요일, 일요일 또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으니까 네네. 줄겠지만 다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증폭돼서 주 초에는 줄고 주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부터 아마 확진자가 높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 초반에는 주말 영향으로 좀 줄었다가 주 중반 이후에 늘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는 또 이제 어린이날이 있다 보니까 뭐 주 후반에 살짝 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또 집에 있는 게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또 답답해하는 아이들 때문에 잠깐이라도 밖에 좀 나갈 계획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나가지 않기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들도 그렇고 방역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최근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조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도심 근교나 댁에 계신 근처에 나가시게 될 텐데요. 최근에 지일 간의 감염들을 분석해 본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식사를 했던 점이죠. 네.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물론 뭐 한강고수부지나 야외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음주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을 오늘 피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들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하시고 네. 식사 등은 실내에서 가족과 단촐히 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5월 5일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방역도 같이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밀집된 곳은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 착용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이달이 워낙 기념일도 많고 뭐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은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2주간이 예방접종을 집중해야 되고 또 예방접종이 약간 부족해서 그 2차 예방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즉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측면을 방역과 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많이 부각해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 하시고 진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좀 과도했던 면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기초적인 방역을 우리가 지키는 동시에
앞으로 5월 말부터 더 본격화되고 더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이 진행되기 위해서 네.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교육되고 홍보돼야 되는 앞으로 2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잘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이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는 살아있지만 밖에서는 그 비리온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단위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경험했던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들어왔던 것 S그룹이나 V그룹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세종이 아니라 사라져서 GH, GR형 등이 우리가 우세종인데 최근에는 우세종으로 인도 또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또 기타 국가에서 발견되어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국내까지 들어왔으니 앞으로 우세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방역을 지키고 네. 우세종으로 변환되기 전에 고위험군과 고령층에서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한 후 그리고 우리가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변화될 바이러스의 변이 또는 변이주에 대해서 예측해서 예방접종을 매년 맞는 건데요. 그것처럼 우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변이주가 우세주가 되더라도 네. 우리가 새로운 예방접종으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울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영국발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영국에서 확인된 이 변이주 같은 이 경우는 사실 영국에서는 예방접종이 이미 진행이 됐죠. 많이 네. 진행됐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이 변이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우세주에서도 입원을 낮추고 중증 환자 이완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변이주에 대해서 기존의 예방접종의 효과와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지만 여전히 예방접종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2020년, 2021년형 코로나 예방접종,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예방접종이 그래도 현재까지의 그런 변이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원율을 낮추고 사망률, 중증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어서 강릉에서 말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증가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분들도 또 계시다 보니까 이게 방역의 어떤 좀 허점,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들만 한정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 해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뿐만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로 지금 이제 낮은 권고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국내에 계신 외국인 분들, 그분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불법 체류든 합법 거주 중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등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자고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즉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특정한 종교 행사 기간입니다. 네.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기간이어서 낮 시간 동안은 식사를 안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해가 질 일모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방역에 대한 지침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를 특정 종교, 특정 외국인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역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정 종교와 특정 인종,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이번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여서 식사하는 데 있어서 식사의 방역 지침이 고용주 쪽에서 지켜졌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분들만 검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접점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같이 검사를 참여하셔서 네. 그 지역으로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서울 수도권에서 잘못 진행되었던 특정 종교, 특정 지역, 특정 인종, 특정한 국적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인도가 코로나19 상황이 참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민들 170여 명이 귀국했고 또 이제 7일에는 또 200여 명이 또 이어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귀국하고 난 이후에 방역 절차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방역 절차는 정말 너무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여러 교민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현지에서 검사가 완료돼서 음성인 분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안전하게 방역 수칙에 의해서 전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검사를 받고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 격리 기관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 격리 시설에서 나오실 때 검사를 또 받고 또 일주일은 이제 자기가 격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격리 후에 검사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총 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국내에 들어와서도 3번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검사를 하는 중간에도 변이주에 대한 그런 우리가 DNA 스캔설이라고 하는 그 변이주에 대한 확인 검사도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 이번에 방역에 대한 시점은 인도에서 시작된 변이주라든지 또 네. 우세주를 차단하는 동시에 교민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들어오셔서 같이 접촉하시는 가족분들도 네네.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2주 격리 후에도 네. 가능하시면 우리가 능동감시 상태에서 활동 범위를 좀 줄이고 접점에 계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본인과 가족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지금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이 들어왔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다음 달까지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백신 수급 상황 괜찮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3월 6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2차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10주에서 12주니까 5월 15일에서부터 그 이후에 맞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즉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분량이 지금 현재 1차 예방접종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2주 정도 더 대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화이자사에서 들어오는 예방접종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 들어온 날이 되겠네요. 일정한 분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량이 기존에 이건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1차 예방접종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명단이 확보가 됐고 네. 그분들이 이제 1차가 완전히 완료가 되는 시점을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또는 중순보다 조금 지나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이후 5월 말경부터는 화이자의 1차 예방접종과 또 2차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네네. 지금부터 한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는 이제 1차로 처음 예방접종 받는 분들은 좀 대기와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방접종은 2차 예방접종을 만든 분들 위해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이 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예방접종과 2차 예방접종의 간격과 사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1차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분들을 안내하고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일정에 대해서 안내가 많이 되지 않아서 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음을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주간은 그동안 알려졌던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국민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국민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맞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중증 부작용 이 부분에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설명하는 동시에 네. 국회 등에서는 지금 입법에 노력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입법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은 5월 말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진행될 때는 네. 오해도 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나는 그럼 대략 언제쯤 맞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연령대별 순서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일정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5월 6일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네. 저희 부모님 2분이 거기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 6일부터는 연락을 받게 되시면 이게 70에서 74세가 되실 텐데요. 네네. 연락을 받거나 문자를 받으면 꼭 말씀을 하셔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하시겠습니까? 연락을 받으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약속 장소 일정대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요. 10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네. 그 이후부터는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인데요. 보통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특정 제조회사 예방접종은 죽어도 안 맞겠다. 아, 예.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또 강의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는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신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어서 회복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좀 더 빠르게 설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이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아주 많은 분들을 1차 접종을 위해서 모집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교육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일정이 지자체별로 통일된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 저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젊으신 70대신데 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료하고 간편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 2주 동안 예약 잘 하셔서 네. 일체 예약분 예약이 잘 되시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보상에 대해서 국가 그리고 입법기관 등에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네. 아마 5월 말 6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화이자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백신을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는 선택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예방접종은 이제 2개 제조사에서 들어온 건데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나는 특정사를 맞았으니까 다행이고 나보다 어린 동생들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연령대든 어떤 제조회사에 나온 예방접종이든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이런 과대하게 이런 예방접종을 맞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 보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회복이 됐거나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주간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노바백스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모더나사 그 외에도 얀센사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선택이 네.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도 본인이 지금 계신 그 지역, 연령, 중증도에 따라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우리가 진행하는 의료진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순서할 때 예방접종을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건강한 2021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예약을 했다가 접종하러 오지 않아서 생긴 이른바 노쇼 백신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먼저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현장 접종이 가능한 백신의 물량은 하루 1명에서 3명분을 넘길 수 없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별로 또 네. 예방접종의 분량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어르신이 800여 명이 1차 예방접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하게 한 7, 8분이 못 오시게 된 거를 미리 확인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분주를 해서 담아놓은 게 6시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기한 분들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30대 기자분이 글을 네.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아, 대기를 해서 예방접종했던 과정을 네. 그래서 본인이 당신께서 어떻게 예약 대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거기 이제 대기 예약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는 예방접종이 아주 본인도 예상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전화를 받고 가서 네.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안전하게 했다는 후기를 올리신 글이 네. 나온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자체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대기자 명단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이 그 앱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가 이거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각각의 지자체라든지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전화로 확인하고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웹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인 차가 많이 밀리고 어느 지역은 차가 좀 덜 밀려서 이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교통 관련 앱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는 대기가 이만큼 기다려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대기가 적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내 순서가 어느 정도 돼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앱으로 대기자 앱이 진행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를 안에서 벌어지는 예방접종도 줄이고 또 30, 40대, 50대의 젊은 분 중에서 본인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접종이 잘 좀 진행이 돼서 집단 면역 형성 이 목표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2009년, 2010년도 H1N1 우리가 신종플루 이전 이후를 생각하면 될 텐데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이전에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했었나요? 아마 기억이 그랬나? 안 그랬나? 아닙니다. 거의 예방접종을 매년 하셨던 분은 없고요. 의료진들하고 필수 의료 인력만 예방접종을 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2009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나 어린이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 맞는 걸로 인지를 하고 의료진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기준점이 생긴 것이죠. 네. 집단 면역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집단 면역이 되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완전히 인조를 돌아가는 거다 했지만 최근에 중앙 우리 심장의 오거돈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처럼 집단 면역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집단 면역이 없다. 즉 우리가 집단 면역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수가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취약군에서의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훨씬 줄고 젊은 층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를 어느 정도 시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면역이 우리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료하고 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간 마스크는 못 벗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외 넓은 시설, 그다음에 가족이 만나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서 모임을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접종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벗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집단 면역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